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뉴스 밑장은 지방선거 전문 방송입니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곳저곳 지역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고, 여기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지방의원 선거 후보의 세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조회수의 편차가 에피소드별로 큰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띠꺼운 기분입니다. 후보의 세계 이거 어디서 못 듣습니다. 지금 이거 에피소드 들어오신 분들 이거 다 듣고 후보의 세계로 직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주제를 보고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는 채워버리고 싶어요. 그냥 진짜 편식 심해요. 자, 오늘 얘기는 저희가 지방선거 전문 방송으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근데 중간중간에 또 해줘야 되는 얘기들이 있고, 이것은 제가 혼자 녹음하는 에피소드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한창 하고 있고 아직 덜 끝난 게 몇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 후보가 아니라 선거 후보가 아니라 인사청문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민비일학 김수민이 날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왜? 내가 떨어뜨렸냐? 아니죠. 민비일학도 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신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힘이 안 되니까 못 만드는 거지. 이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만들면 잘 하게 되면 정치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재홍 씨가 신당 창당 우리나라 같은 양당제에서는 망상과 허세에 불과하다. 네, 굉장히 이 사람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역사적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도 과학적이죠. 근데 보통 과학 떠드는 인간들이 정치에서 뭐 저보고도 어떤 애가 댓글 달아가지고 정치를 뭐 과학적으로 보라는데 본인은 이공계 전공이래요. 이런 사람이 꼭 정치 얘기만 시작하면 비과학적인 얘기로 일관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양당제하고 미국 같은 양당제 중에 어디가 더 심하죠? 양당제가? 미국이 더 심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아닌 국회의원 몇 명인데, 대선 때 몇 프로 나오는데 거의 빈틈이 없다시피 한 양당제죠, 미국이. 한국은 그런 양당제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대선 같은 경우는 1차 투표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양당 구도를 추동하게 돼 있는데, 양강 구도로 치러진 대선은 2012년, 2002년, 그리고 이번에 2022년 이 정도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 연속으로 양강 구도로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신당 창당해서 유력한 당이 되기가 어려운 환경인 쪽이 어느 쪽이냐? 양당제에서 신당 창당이 더 어렵냐? 다당제에서 더 어렵냐? 다당제에서 더 어렵습니다. 왜? 원래 많잖아, 당이. 그러면 거기에 뭐 신당 틈이 생기겠어요? 근데 양당제인데 틈이 많으면 신당 창당의 여지가 열리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왜 안 열리느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 실력이라도 있지. 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4개 파벌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이든파, 그리고 샌더스파, 좀 중도적인 쪽하고 좌파 쪽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를 축으로 한 쪽이 있고 전통적 공화당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개 파벌이 전부 17% 지지가 나왔어요. 이게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그 고루 대변한다고, 양당이지만. 근데 한국은 양당이 자기 지지층을 고루 대변하냐고. 이번 대선에서 50대 50에 가깝게 나왔죠? 얘네들이 평소에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절반 정도 대변한다고? 많이 대변하면 3분의 2야. 그럼 여기에 틈새가 안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도 정주영 통일국민당, 이인재 국민신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런 당들이, 이회창 또 중간에 뭐 자유선진당 만들어서 총선 나오기도 했고, 이런 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왜 그렇겠어요? 대변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지들이 대변을 해보던가, 그럼.
그러니까 양당제를 하려고 해도 잘라야 된다고. 양당제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양당제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체제는 다른 말입니다. 자, 양당제를 했어. A당 대 B당이 있어요. 근데 C당이라는 신당이 나왔어. 그 신당이 A당, B당 중에 하나를 제껴버려요. 그러면 그 양당 체제가 계속 되는 건데 양당의 내용은 다르다니까. 짬짜면 그릇에 짬짜면 담겨져 있다가 짜장 다 날라가고 울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울짬 되고. 그러니까 양당제라는 게 양당제가 지속된다고 해서 그 양당제에 담겨져 있는 두 당이 계속 같은 당이라는 보장은 없다고요. 영국의 자유당 대 보수당, 이게 노동당 대 보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처먹어야 말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대선 때 얘기했었던 제3지대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들은 양당제, 다당제를 다 대비한 거예요. 다당제로 갈 경우와 양당제로 갈 경우를 다 대비한 겁니다. 양당제로 가게 되면 두 당 중에 한 당 제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당제면 굳이 신당 창당까지는 안 가도 돼요. 다당제라면. 근데 신당으로 한번 밀어볼 만한 환경이 다당제가 아니라 오히려 양당제에서 더 크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당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들어가는 경로가 있고 영국처럼 최근에 프랑스처럼 기존 양당이 다 밀려나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알아 처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설명 한 번 해주면 안 들어. 듣고도 모른 척하죠. 그럼 또 같은 소리 짓거리고. 그만해 이제. 자, 한국 거대 양당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국민들이 반대가 높게 나타나는 정책 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 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를 했던 게 국민의힘이 중간에 100기를 한번 들었죠. 100기 올렸다 내렸는데 합의 파기에 대해서 여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그냥 따라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지만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선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유선 90%에 유선 10% 포함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3%. 자세한 것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실시를 했느냐. 검수완박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검찰 수사권 축소. 이 문항이 이렇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잘된 일로 보십니까? 잘못된 일로 보십니까? 잘된 일 36%, 잘못된 일 47%입니다. 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강행이 됐지만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36%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래가지고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68%가 잘된 일이라고 했고요. 17%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잘된 일은 22%, 잘못된 일은 41%.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됐는데도 추진이 돼요. 근데 이거 하나의 사안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이거 다 여론조사 질문에 들어갔어요. 이런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57%, 제정해서는 안 된다 29%입니다. 이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광주 전라에서 제정해야 된다 67%. 광주 전라는 기독교인들이 인구 비중에서 많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가 좀 높았어요. 그 지역구의 극우 개신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광주 전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정해야 된다가. 대구 경북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52%예요. 인천 경기 53%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58%예요.
자, 지지정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44%가 제정해야 한다. 제정해서는 안 된다가 41% 나왔습니다. 분명히 문항에 성적 지향 넣었어요. 성별하고. 근데도 제정해야 한다, 제정하면 안 된다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민주당 봐봐요. 제정해야 한다가 71%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정하면 안 된다 18%입니다. 무당층은 54대 27, 정확하게 2대 1이죠. 자, 민주당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건지, 지지층 반발뿐만 아니라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높은 정책을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지지층 전반에서 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건지, 어디게 민주적입니까? 그럼 차별금지법 추진해야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세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층하고 정당하고 성향이 같이 간다라고 쳤을 때.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지금 약속에 난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국민 반대가 높은 거는 추진되고 찬성이 높은 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래놓고 무슨 거대 양당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실력껏 하라고, 실력껏. 응? 실력껏 해. 바라는 게 많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번 대선에서 자기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출구조사에서 해보니까 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40 내지 60%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잘 대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래놓고는 무슨 거대 양당 체제 자빠졌다, 진짜. 야, 그렇게 날로 처먹다가 나중에 훅 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대 양당 체제가 지속이 돼도, 그러니까 현재 두 당 체제로 그대로 간다. 다른 당이 뭐 새로 진입해서 한 당을 탈락시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간다 쳐요. 그 안에서 멸문지화에 가까운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야 지탱되는 게 거대 양당 체제거든. 그러니까 한국의 양당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양당제에서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당내 세력이 멸문제화당하고 새로운 주류로 바뀌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당내 정파는 그대로 흐름이 이어져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거죠. 내부를 파먹는 진통을 거쳐야 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해보시던가요, 그럼. 그게 허세야, 그게. 자,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적절, 이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지목한다고 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거명한다고 해서 다 부적격이란 건 아닌데요. 차차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죠. 첫 번째는 한덕수 후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저는 김앤장 고액 자문료는 그게 위법도 아니고 시장가에 형성됐다고 봐요. 김앤장이 뭐 바보도 아니고 왜 꽁돈을 주겠습니까? 일을 그만큼 시켜먹는 거겠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뭘 시켰을까요? 법률가 출신도 아닌 한덕수 후보자에게 관에서 쌓은 국내외 인맥 활용입니다. 로비스트죠. 뭐 로비스트 자체를 꼭 부정적 의미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자체로는 그렇게 고액 자문료를 지급한 것, 뭐 액수가 단순히 비싸서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관에서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써먹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면 공무원이 보섭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어떤 시장에서의 성공을 노리는 민간 세력이 있는데, 아니면 그 세력이 뭐 로펌을 하고 동맹 관계라거나 아니면 로펌 자체가 그 세력일 수도 있고, 김앤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런 세력이죠.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끝나고 나서 퇴임하면 우리가 자리 만들어 줄게. 고액 자문료 나간다. 우리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달라. 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이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는다는 게 맞냐고요. 게다가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총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고액 자문료 받은 거 오케이. 자, 그거 받았으면 공직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받았으면 미리 조심하던가. 아, 내가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자문료를 이렇게 많이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근데 관에서 쌓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가지고 비싼 고문료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정부로 들어가면서 그럼 뭐 하겠어요 또. 민간 로비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비싼 고문료를 받았는데 김앤장과 관련된 것 이해충돌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는 뭐 단죄의 영역은 아닙니다. 어차피 총리를 임명하고 말고 장관을 임명하고 말고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법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한덕수와 같은 사례를 이제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고액 자문료 받은 인간들은 공직을 포기해라. 글쎄 뭐 공직하기 전에 거액을 기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덕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라고 봅니다. 뭐 임명하겠다면 뭐 알아서 하시죠. 근데 임명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사고를 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게 참 위험하기는 위험하다. 앞으로는 좀 그런 사례들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한덕수 후보자가 막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또 조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거기에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뭐 또 지켜보고 실험해 볼 거예요? 지금 끊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위험 자체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위험 터지나 안 터지냐 뭐 똥을 찍어보고 먹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임명 찬성은 하지만 위험하다는 거는 잘 알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혹은 결과가 좋았더라도 그게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좋았던 거지 앞으로 또 위험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죠. 사고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비위가 발생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해야 되는 도리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하면은 뭐라고 그러고 자기네 편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위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내로남불의 미천 씨앗이 되는 사고방식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위법은 안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이 찝찝해서 하나만 찝어보면 아들 입학 있잖아요. 의대 편입학 이거 할 때 같은 그 서류를 냈는데 확 점수가 뜁니다. 처음에 떨어졌다가 2018년에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점수가 확 뛰어요. 서류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서류평가를 살펴보니까 심사위원 3명 중에서 2명이 이미 정호영 후보자 딸의 면접에 들어가서 높은 점수를 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돼? 그리고 왜 똑같은 걸 냈는데 점수가 확 뛰냐고요. 그리고 서류평가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서류평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라고 하죠. 기준에 맞게 기준이 이제 수나 량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몇 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 정성평가 자체가 모든 분야에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정성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정 후보자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 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그 정 후보자가 그 학교에서 오래 몸담았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겠죠.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정성평가까지 높아요. 비중이. 서류평가인데도 정성평가가 높다고. 그냥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그 2명의 3명의 그 심사위원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또 아들한테 높은 점수를 줬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떤 비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상황 자체가 방지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룰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안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정호영 후보자가 피력한 입장 중에 아버지가 있는 학교라고 해서 딸이나 아들이 못 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책이 있었냐고. 근데 거기 더하기 해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 블라인드 테스트 어쩌고 했던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고. 근데 그 중에 또 뭐가 발견됐느냐? 그 딸과 아들이 둘 다 정호영 후보자의 수업을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듣게 한다거나 뭐라고 또 뭐 다른 학교랑 뭐 협약을 맺어서라도 그 학교 내에 다른 교수가 가르칠 수 없다면 같은 과목을 다른 학교, 특히 국립 아닙니까? 경북대 병원은. 그럼 다른 국립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과목만큼은 딴 데 가서 듣거나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 논문 문제나 이런 거 의문이 또 안 풀렸습니다. 그 왜 아들 논문 이렇게 쓰고 나서 흐지부지 되냐고, 그 집단이.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쓴 논문을 그대로 가져가 놓고 명의에 중국인 유학생 표시 안 돼 있고. 나가셔야죠. 그리고 김인철 후보자 사퇴했죠. 사퇴를 했는데 김인철 후보자는 저는 더 심각하다, 정호영보다. 김인철의 여러 가지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얘기 더 이상은 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교수가 징계받고 해야 되는데 뭐 탄원서, 처벌에 대한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어요. 거기 더하기 그 탄원서 내용에 피해자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추가 가해죠. 이거 뭐 길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로 아웃이야. 방석집 논문은 저는 좀 미스터리인 게, 방석집이 이제 그쪽에 설명하는 게 뭐 고급 한정식 식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맞겠죠, 그거야. 근데 거기서 왜 심사를 해? 자, 그리고 정호영, 김인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졌던 사람 이창양입니다. 이창양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1993년에 두 차례 휴직을 한 다음에 3년 4개월 동안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이거 국비 유학입니다. 근데 5개월 만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됩니다. 야, 진짜. 근데 이 후보자가 이제 석사는 국비 유학이었지만 박사는 자비 유학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박사 과정 기간에 유학 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봉급의 절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불법은 아니래요. 불법은 아닌데, 야, 이렇게 해도 돼? 진짜 꼼꼼하시네. 꼼꼼하셔. 유학 자금을 국가에 환원할 생각이 없다. 없겠죠. 환원 안 해도 불법은 아니니까. 야, 이런 사람 잘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풀이 없어요? 어쨌든 뭐 이창양을 제가 뭐 정호영, 김인철이랑 동급으로 볼 거냐 했을 때는 조금 망설이는 기미는 있는데, 자, 제가 분류를 할게요. A그룹 정호영입니다. 그리고 이창양은 한 B그룹 정도라고 보는데, 자, A그룹에 정호영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ADD 재직 시절에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윤석열 캠프 활동을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났을 때도 그런 규정 없다라고 거짓말했어요.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규정 안 들여다봐? 몰랐다면 그냥 모셔다 주는 자리 따라가가지고 월급 받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자문 보고서가 신문 기사를 복붙한 걸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종섭 후보자 쪽에서는 내가 쓴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고서들을 보면 이종섭 후보자가 썼다는 보고서들을 보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군인 출신이에요, 이종섭 후보자는. 근데 이건 굉장히 막 공학적으로 식견이 굉장히 깊어야 쓸 수 있는 보고서인데 그거 어떻게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규정 위반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경동대, 강원도에 이제 경동대 학교가 있는데, 이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시절에, 경동대에 다니면서 한국연구재단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것도 ADD 규정 위반입니다. 관련 규정을 몰랐다. 환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 이종섭 후보자 입장입니다. 뭐 규정이 우스워요? 아니 이렇게 살고 어떻게 공직을 하냐고. 그리고 본인이 이득을 취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원 하는 것만 해도 자문료를 받잖아요. 근데 또 딴 데 가지고 또 돈 받아요. 개걸스럽다. 근데 규정 위반까지 했어요. 사퇴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등봉 개발 사업은 좀 더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등봉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원희룡 후보자 쪽에서는 이게 대장동하고 다르다. 민간의 확정 이익은 있지만 그 외에는 초과 이익은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모범적인 개발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업이 풀려가지고 하게 된 게 조금 석연치 않은 건 있어요. 원래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등봉 전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법인카드입니다. 오마카세? 그 이제 뭐 정해진 메뉴 없이 그날 재료를 가지고 뭐 고급 일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식당에 가보니까 제일 싼 게 점심 가격이 75,000원이고 이게 뭐 코스 요리 비슷한 거겠죠?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점심 가격이 75,000원이고 저녁으로 가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40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 17명이 먹은 걸로 돼 있어요. 자, 점심 75,000원이라 치더라도 5명 정도 먹은 거 아니에요? 40만 원이면. 17명이에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까? 아니 안쪽 팔려요 이런 거 나오면. 이재명 법인카드, 이재명은 이거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압수수색도 하고 했다는데 이재명 편은 또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죠. 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본인의 문제가 없어야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출장은 뭐 이렇게 자주 갔는데 나흘에 한 번? 이걸 또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입니까? 나흘에 한 번 여의도에 가게? 장난해 지금? 무슨 공직윤리를 다 허물어. 이 대개식 지지자들의 문제가 공직윤리를 다 허물어 버려요. 원희룡 후보자는 이게 어느 정도의 범법인지, 법인카드 문제를 쳤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이 정도 되면 좀 자숙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사퇴하고 좀 반성하겠다고 해야 돼요. 뭐 다른 부서에, 일선 부서에서 결제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게 했을까 했을 때 한 명당 많이 쓴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알아서 내가 뭐 큰 잘못 이런 걸 안 저질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알아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후의 정치적 미래는 뭐 총선 출마 때 또 해보시던가. 근데 솔직히 원희룡 후보는 요번에 제주지사 나가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제주도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좀 제주도에서 평가도 낮아지고 하니까 그냥 뛰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원희룡 후보자가 예전에 방송 일정만 봐도 제주도지사 하면서 너무 자주 왔어요, 서울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근데 또 그것도 본인 오피스텔인가? 그것도 여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호텔에다가 또 그렇게 결제를 했어요. 여의도 들락날락 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모르는 게 낫다. 예. 그리고 대장동 일타 강사 얘기하는데,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결제한 걸로 이미 알려진 서류를 뭐 새로 발견한 것처럼, 처음 있는 사실인 것처럼, 발견된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하고,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희룡 대장동 일타 강의 들은 사람들 중에 대장동 사업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대장동 사업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제하는 거에 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결제하는 서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 문제가 터졌으면 여기에 맞는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인데 특히 대장동처럼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대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방안은 뭡니까? 다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 화천대유처럼 이득을 튀겨 먹어도 그게 관이 아예 개입이 안 된 거면 낫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주민 참여와 공공성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고 무슨 이재명의 사설 로펌이 어쩌고 이재명의 사설 로펌이라고 하면 대장동 문제가 더 축소돼요. 씨발 더 큰 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응? 그리고 이재명이 배임 여부로 문제를 좁혀버리면 배임이 아닌 경우는 다 이재명이 털고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배임이 아니더라도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장동은. 그러니까 그냥 대선 전국 때 써먹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또 부적격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얘기해야 되겠네. 한동훈 지금 이제 그 자녀 딸이 논문하고 전자책 요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일단 논문 이거는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서 그냥 돈만 받고 막 실어주는 학술지가 있어요. 이게 악용될 수 있죠. 어디 논문에 게재됐어 라고 악용될 수 있고, 제가 들은 암담한 얘기는 정식 학문 연구자, 직업적인 학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장려되는 사례가 있다. 여기라도 실어라. 논문 건수 올려라.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기 왜 실냐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부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거기다 실냐고.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면 에세이집에다 실으세요. 그리고 전자문서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자문서화 하고 싶으면 어디 전자문서 뭘 원하는 건데? 논문처럼 생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편집을 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각자 쓴 거 올려보자 해서 올리든지, 책으로 찍어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왜 논문 사이트에 올리냐고. 논문의 외양을 갖춰서 초록도 올리고,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 보진 못했어요. 영어가 짧고 하니까 원문도 확인을 못했고, 대충 이제 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 해설해 놓은 글을 본 것 정도인데, 그렇다 치자 이거는. 거기다 왜 올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의심이 입시에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저도 궁금해요. 그렇게 써가지고 논문 쓰면 미국 대학이든 한국 대학이든 입학사정관이 걸러내는지 못 걸러내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아직까지 입시에 돌입을 안 했으니까. 입시 때 써먹었다는 흔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약탈적 학술지에다가 글을 쓰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추억을 만들려고 썼어요? 나 논문 썼다 체험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쓰든가. 근데 아니잖아. 지금 그런 게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국내 고교생 해외 논문 13% 부실 학술지에 실렸다. 해마다 비율 높아져. 동아사이언스 기사인데요. 이런 데다가 글 실을 정도면 고등학생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어디 속아가지고 야야 논문 그거 나한테 줘봐봐. 내가 여기다 올려줄게. 그것도 아니고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그 자기 돈이든 가족 돈이든 간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입시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떠나서 1차적으로. 근데 남은 관건은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례랑 비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밝혀내기가 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논문 제1저자였잖아. 당국대. 논문 제1저자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거든요. 한동훈 딸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이제 난이도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나이 또래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고, 그리고 단독 저자로 돼 있어요. 이걸 물론 대신에 누가 써줬는지 이거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이제 와, 이거 보고, 이렇게 얘기할 논문은 아니에요. 근데 조민 씨가 썼던 논문은 제가 그걸 봤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전문을 봤습니다. 한국어로 또 돼 있고 해서. 이게 어려운 데다가 결국에 밝혀진 게 뭡니까? 논문 제1저자요 요건. 실험 전반에 대한 설계와 주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실험실에서 도와준 수준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 거죠. 근데 한동훈 후보자 딸의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고 또 입시에 악용되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국대 장모 교수하고 서로 간에 이거를 기브앤테이크한 거잖아요. 장모 교수 쪽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인턴한 거 이거 얻어갈 뻔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 쪽은 거꾸로 이제 당국대 실험실 딸 들어가가지고 논문 제1저자 돼서 나온 거고, 이거는 딱 조국 전 장관 관여가 뚜렷한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없이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아니죠. 근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받은 거 아니냐는 유력한 추정이 있긴 하나, 그것도 이제 물론 이 집이 돈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돈 없는 집 애들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게 사회적 지위를 딱 이용해가지고 부정한 거를 주고받은 거냐 했을 때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뭐 수사를 할 일인가 싶긴 해요. 지금 참고로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금요일입니다만, 이 약탈적 학술지가 뭐 방글라데시에 업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한번 덮쳐야 되나? 근데 약탈적 학술지라는 게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가. 그렇다면 지금 언론 취재 정도로 충분한 상황 아닌가. 뭐 문서 위조나 이런 게 의심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현재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놈들이 큰 소리 떵떵 치는 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뭐 왜 나서냐고, 조국이. 자,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짚어야 될 문제는 좀 따로 있다고 봐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채널A 사건인데,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유시민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감옥에 있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를 강요미수에 가깝거나 그에 해당하는 압박을 시도했느냐, 이 부분은 무혐의고 이거 더 조사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의혹을 MBC에서 제기했을 때 그 기사가 사전 유출이 돼서 채널A 기자의 손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기자가 나중에 사내에서 다른 그 관계자하고 보고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를 하면서 입수된 기록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하고도 그걸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이고, 한동훈 후보자가 그걸 받았는지 말고 이런 거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미 그 전에 MBC 취재가 들어갔을 때 한동훈 후보자가 MBC 기자가 보낸 문자를 통으로 전달 기능으로 채널A 기자한테 전달한 거, 이런 것은 부적절한 거거든요. 검사면은 언론에 대응할 일이 있으면 검찰 내부 조직에 있는 그런 언론 담당을 하는 그런 검사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채널A 기자랑 상의를 하냐고. 이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얼마나 위법인지 모르겠지만 검사로서 징계받아야 될 사안이거나, 징계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계 위에 회부돼야 되는데 법무장관에 올릴 때인가 싶긴 해요.
이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또 하나의 검언 유착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유착이 됐던 건지, 뭐 하다 보니까 뭐 좀 부주의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이건 검사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포인트를 잘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확실하게 공직 부적격자로는 A그룹으로 정호영, 이종섭을 들겠고요. B그룹은 야, 그 정도만 하지 마라. 네, 한덕수, 원희룡 이렇게 들겠습니다. 이창양까지. 네, 이창양 위법은 아니고 뭐 룰에 따라서 한 거긴 한데 그 혈세로 그렇게 유학 가놓고는 먹튀 행보를 한 거 그러면 그때 그 우는 지금 이거 공직하지 말라는 계시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 개걸스러워 사람들이. 그리고 C그룹으로 철장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 한동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또 더 있나? 내가 진짜 그 장관 후보자들 의혹 다 살펴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난 뻗겠어 나도 하다가. 민주당 또 나같이 열심히 하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각자 분야만 맡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것저것 다 다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짚고 넘어가겠네. 사퇴하세요. 이시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인데 뭐 같이 증거를 국정원이 조작할 때 같이 조작한 건 아니고 업무 태만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업무 태만이라서 정직 1개월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만족하셔야지. 큰 벌 안 받고. 근데 뭘 공직에 오르는 데다가 직책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이게 무슨 공직기강이 사냐. 그리고 이거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좋아가지고 검수완박 해야 된다. 이거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한 거, 여론에 불리한 거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기 감자밭에 불을 질렀는데 걷다 대고 윤석열 정부가 야, 너 감자 못 먹으니까 섭섭하지? 라고 하면서 고구마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이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운이 좋은 거라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한덕수부터 이시원까지. 당신들 운이 졸라 좋았다고 지금까지. 더 누리려고 해 거기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추천할 만한 지방선거 후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후원금을 보내게 될 후보들 얘기를 하겠고요. 뭐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당신들 마음이죠. 네,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거 들으신 분은 뉴스 밑장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후보의 세계 꼭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지방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응? 언론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내가 방송을 출연해도 그런 아이템이 별로 안 나와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뉴스 밑장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뷔페식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 쏙쏙. 그거야 하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이거 초유의 일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녹음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녹음 끝내고 나서 가는 길에 속보를 봤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딸이 쓴 전자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들어졌던 그 웹사이트죠. 웹사이트 수학 웹사이트에 있는 무지를 그대로 뺏겼다든지
하여튼 이런 표절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거를 사실 뭐 한동훈 후보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책을 급하게 만든 듯한 것을 이렇게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이 의심은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좀 덧붙이겠습니다. 진짜 이게 뉴스타파 보도인데 금요일에 오후에 저녁에 다 돼서 보도가 됐네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것 자체, 논문이나 전자책 자체의 문제는 있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자가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건 본인 책임이라든지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더 따져볼 여지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나도 참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못 전하겠는 게, 혹시나 또 오보일까봐.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 둘러싼 이 검증이 너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 문제. 부디 언론사 쪽에서도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도 억지로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